여러분, 최근에 종로 3가나 동네 금은방거리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예물 상담이나 돌반지 사러 온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드날들던 곳인데 요즘은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가게 앞 유리창에 붙은 금 시세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방 깊숙이 쌓아온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내고 또 어떤 분들은 눈을 빛내며 지금 사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폭풍우가 치기 직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느껴져서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되었습니다. 어느덧 68이 되었네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금이라는 건 기쁜 날에 주고받는 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이 생존의 수단이 되고 공포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정작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역대 최악으로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부자가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투자의 기회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 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공박사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시중은행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금모으기 운동 창구를 운영하며 수많은 분이 결혼 반지를 내놓으시던 그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은 눈빛이라고 계셔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불안함과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금값이 폭등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돈 벌 기회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값 폭등이 말해주는 경제몰락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은 수많은 사례와 수치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금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이 걸린 생존 전략입니다. 먼저 금값 폭등의 첫 번째 진실은 금이 경제의 온도가 아니라 바로 비명이라는 점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고 경제의 혈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금은 경제가 건강할 때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내일이 두려울 때, 내가 가진 종잇돈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겁이 날 때 금으로 달려갑니다. 즉, 금값이 오른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지금 경제 시스템을 못 믿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금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창구에 금 무늬가 빗발쳤죠.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0년대 초반을 기억해 봅니다. 당시 월급이 35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도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금값이 요동쳤습니다. 당시 선배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박군, 금값이 오르는 건 세상이 망해간다는 소리야. 좋아할 게 아니야. 라고 말이죠.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도 금 시세를 볼 때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위험 지수를 체크했습니다. 금값이 뛴다는 건 화폐 시스템의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스당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나듭니다. 수치로 보면 과거 IMF 직전보다 훨씬 더 가파릅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60대 은퇴자 박영수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원을 전부 골드바에 넣겠다고 하시더군요. 왜 그러시냐 모르니 소장님, 은행에 둬봤자 이자도 안 붙고 물가는 오르는데 금 말고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이분의 말씀이 바로 지금의 비명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공포가 일반인들까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중에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모든 자산이 부동산이나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묶여 있는데 금값 뉴스만 보고 조급해하고 있다면 이미 심리적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금을 사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마음은 이미 시스템의 노예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 1997년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시죠? 전국에서 225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당시 가치로 2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의 상징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국가 부도라는 몰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창구에서 금을 받을 때 돌반지를 내밀며 울먹이던 아이 엄마의 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금값이 폭등한다는 건 국가가 개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금까지 탐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전조입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던 업무는 외환 보유고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리가 연 20%, 30%까지 치솟았죠. 돈이 마르니까 금을 팔아 달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금값이 오르는 배경에도 비슷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지고 달러의 힘이 예전만 못하니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들이 금을 사는 게 아니라 큰손들과 국가들이 금을 사재게 하고 있다는 건 조만간 큰 변동성이 올 거라는 뜻입니다. 요즘 제 상담실에 오는 30대 청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2020년대 초반 코인 열풍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본 친구들이 이제는 안전자산이라며 금 선물 거래에 뛰어듭니다. 지난주에 만난 최호진이라는 청년은 레버리지를 써서 금에 투자했다가 변동성에 휘말려 원금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더니 왜 떨어지냐고 제게 따지듯 묻더군요. 여러분, 실물 금은 안전할지 몰라도 금 투자 상품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하는 투자는 위기 시에 가장 먼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것이 진짜 금입니까? 아니면 모바일 앱에 적힌 숫자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그 숫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내 손에 쥘 수 있는 실물과 그 가치를 지탱하는 현금 흐름뿐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달러 패권의 균열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은행에 들어갔을 때 달러는 곧 법이었습니다. 달러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대접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배가 침몰하기 전에 쥐들이 먼저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의 경제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달러는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당시 제 동료 중 한 명은 달러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며 모든 자산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자산 가치는 지켰지만 실물 경기가 무너지면서 현금 유당성이 막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은 값이 오르지만 배고플 때 떼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달러가 흔들린다는 건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경제 규칙이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최근 제게 상담원 50대 직장인 김철수 씨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해외 주식과 달러 자산이 많았는데 금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전부 팔아서 금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시더군요.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렸습니다. 달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초기에는 달러값이 치솟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금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김철수 씨처럼 공포에 질려 한쪽으로 자산을 몰아넣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와 금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폭등한다고 해서 그리로 몰려가는 건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의 몰락은 항상 한쪽이 과열될 때 시작됩니다. 지금 금값의 과열은 달러 시스템의 냉각을 의미하며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개인들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됩니다. 네 번째 진실은 금값이 오르는 만큼 우리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제로섬 게임의 원리입니다. 금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주식은 기업이 성장해서 배당을 주고 부동산은 사람이 살면서 임대료를 주지만 금은 가만히 놔둔다고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값이 오른다는 건 세상의 생산적인 투자가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업 경영 현장에서 30년 넘게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금으로 바꿀 때가 바로 대공황의 입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하던 업체 중에 꽤 큰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그 사장님이 갑자기 공장 설비 투자를 멈추고 금을 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사장님, 왜 투자를 안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공 박사, 물건 만들어 팔아봤자 돈 가치가 떨어져서 남는 게 없어. 그냥 금 들고 숨죽이고 있는 게 버는 거야. 그로부터 얼마 뒤에 IMF가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렇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금고 속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구소에서 만난 40대 자영업자 이지연 씨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금값은 오르니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요. 이지연 씨 같은 분들이 의욕을 잃고 차라리 나도 금이나 살 걸 하고 일손을 놓기 시작하면 그 경제는 망한 겁니다. 금값 폭등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 몰락의 가장 슬픈 전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만약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금 한 돈 사기도 벅차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금값에 취해 내 본업을 소홀히 하는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금값 폭등의 끝은 항상 거품의 붕괴와 고통의 전가였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금값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이 그렇듯
끝에는 반드시 폭락이 옵니다. 하지만 그 폭락의 피해는 항상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45년 동안 하면서 본 가장 잔인한 광경은 최고점에서 이제는 정말 금밖에 없다며 전 재산을 털어넣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도 금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주변에서도 금 투기하다가 집 날린 분들 여럿 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 부서에서도 그런 고객들의 담보물을 처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금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가격 변동성 앞에서는 금도 결국 하나의 상품일 뿐입니다. 세력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비싸게 금을 산 서민들의 한숨뿐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연구소 직원 중에 한 명이 친구 이야기를 하더군요. 친구가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금펀드에 넣었는데 수익률이 10% 나니까 더 넣으려고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대출받아서 금 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금값이 정체되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인생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을 사려는 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윳돈입니까? 아니면 빌린 돈이나 꼭 써야 할 생활비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금값 폭등이라는 신호가 몰락의 전조라면 여러분은 그 몰락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값이 폭등하고 경제가 몰락한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산의 다이어트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빚이 없거나 최소한이었다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 자산이 부채 위에 쌓여 있으면 모래성일 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지윤 씨라는 3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리한 영끌로 집을 샀는데 금값이 오른다니까 또 신용대출을 받아 금을 사려 했습니다.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지금은 자산을 늘릴 때가 아니라 빚을 줄여서 내 몸집을 가볍게 해야 할 때입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으십시오. 빚이 없어야 위기가 기회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금은 비상시에 좋은 자산이지만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을 살 때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김태현이라는 분은 금은 많은데 당장 낼 건강보험료가 없어서 고생하셨습니다. 금을 팔려고 하니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고 아까워서 못 팔겠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금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금값 폭등이 진짜 위기로 이어질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습과 심리적 무장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공포에 휘둘리게 됩니다. 금값이 왜 오르는지, 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하십시오.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도 공부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으면 금값이 춤을 춰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신문의 경제면을 정독하고 제가 말씀드린 수치들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값 폭등은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만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40년 넘게 경제 현장에서 보아온 진실은 하나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징후는 반드시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정보가 빨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빚을 내서 투기할 때 묵묵히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금값 오르니까 나도 부자 되겠지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다가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금값 폭등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진심은 여러분이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준비된 행동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내 자산 중에 부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값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내 주머니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 공박사는 여러분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